번째 옐로우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면철 해설위원이 오늘도 또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저는 이제 그 좋은 예측 능력을 가지고 잘 맞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당당하게 왔습니다. 아니 본인이 좋은 예측 능력을 가지고라고 말하는 게 정말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절반을 맞췄으면 됐죠. 절반이라니 분명히 저번에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4개 중에 4개를 맞히겠다. 성장형 적중률을 보여줄 거라는 계획이에요. 이번에 올케이 도전. 네, 진짜 올케이 도전. 올케이! 큐먼! 가자! 아니면 그 전에 2개를 맞췄으니까 3개라도 맞추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한 주 쉬었다고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스리슬쩍 은근슬쩍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해요. 한 주 쉬었다는 거.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쉬어갔다가 또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와 네. 대박이다. 그냥 이렇게 계속 그래서 그냥 여기 안 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여기 그린도 눌러앉은. 저랑 하고 옐로도 저랑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 누나가 그렇게 좋니? 좋죠. 아니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또 뭔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남자분들이 가장 좀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뭐죠? 오빠 나 뭐 바뀐 거 없어? 이건데 뭐 바뀐 거 같으세요? 어떤 거 같아요? 일단 마스크가 더 예뻐졌어요. 그렇죠. 마스크가 더 예뻐졌어요. 뭐 예뻐졌다기보다는 마스크가 좀 색깔이 화사해졌다. 새로워졌다. 화사해졌습니다. 저희가 또 그린 때는 그린 마스크를 쓰고 레드 때는 빨간 마스크를 쓰고 블루 때는 파란 마스크 쓰고 빨간 마스크 줄까? 파란 마스크 마스크 줄까? 뭐 이런 거 같은데 예. 옐로우에선 또 옐로우에 맞게 또 노란색 마스크를 썼습니다. 네,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스크는 더 오 브랜드에서 협찬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네, 이렇게 또 저희가 예쁘게 옐로우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거 쓰면 쓸수록 좀 좋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 깔맞춤이세요. 네. 딱 지금 색깔이 딱 어울리셔가지고 그쵸? 옐로우에 딱 거의 맞는 옐로우의 느낌 확 주는 그런 느낌이고 이 마스크를 쓰니까 예측 능력이 더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예요.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거 성능을 얘기해줘야지 쓰면 잘 쓸 수 있고 일단 저는 사실 좀 가벼운 것 같아요 되게. 저도 부담이 덜해요. 저는 이제 보통 그 네모난 마스크를 그동안 많이 쓰고 다녔는데 얼굴형에 딱 맞춰지니까 입을 벌려서 얘기를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훨씬 가볍고 편한 느낌이에요. 대부분의 마스크가 좀 무겁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마스크 그쵸. 벗으면 네. 특히나 우리가 방송 막 1시간씩 하고 벗으면 여기가 눌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가벼우니까 분명히 숨은 굉장히 잘 쉬시는데 또 이렇게 벗으면은 자국도 안 나는 거 그렇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를 안 눌러도 돼요. 그냥 이렇게 쓰기만 하면 딱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장점이다. 우리 옐로 한 김에 그냥 쇼호스트도 같이 하나 자, 하나 코너 만들어주면은 코너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광고 들어오는 지금 마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옐로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결과 아까 좀 잠깐 얘기했는데 결국 4개에서 2개 맞췄어요. 그렇게 3개 더 맞히기가 힘든 건가요? 반타작은 했으니까. 네. 이 반타작도 풍년이죠. 오늘은 진짜 네. 이현철 위원님 우리 똥촉 그만하고 완전 좋은 촉으로 한번 가봐요. 아주 좋은 날카로운 촉을 한번 보여드리죠. 알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맨유 대 에버튼. 챔스 리그컵 정규리그 합쳐 지금 최근 4경기 동안 3경기를 지금 패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근데 솔샤르 감독은 여전히 뭐 이렇게 막 좀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윗선에서는 굉장히 지지한다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일단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 출신이길래 그런 것도 있고 선수들하고의 관계나 팀 분위기가 좋다고 내부에서는 진단을 하는 것 같아요. 솔샤르 감독에게 일단 기회를 계속 주면서 팀이 계속 차곡차곡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밟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팬들은 이제 솔샤르의 전술구사에 있어서 조금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죠. 아 그렇죠. 평가가 좀 그렇죠. 네. 개인 기술에 의존하는 게 아니냐, 전술 전략이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잘하고 있는 뭐 첼시 같은 팀들은 팀 전술이 굉장히 좋은데 그에 반해서 이건 없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팬들도 되게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수비가 요즘 불안한 게 맞아요. 가장 큽니다. 수비 불안한 거 잘 얘기하셨어요. 지금 네. 8경기 중에 무실점이 1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에버튼을 상대로 이게 무실점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불안불안한 거죠. 그렇죠. 에버튼의 경우는 지금 성적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그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똑같이 4승 1무 1패고 최근에 이제 빌라전 패배를 했고 리그컵까지 포함해서 전체 대회들 좀 패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노리치전에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맨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영보이스전, 웨스트햄전, 빌라전 최근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우려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네, 에버튼이 지금 하메스가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믿을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에버튼은 새 감독이 왔습니다.
라파엘 베니테즈. 예, 원래는 빨간색이었던 감독인데 파란색이 됐죠. 명성은 있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에버튼에 들어오고서 색채를 일단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부분이냐면 4-4-2 전술을 쓰지만 투톱의 한 명은 정말 정통파 공격수고 나머지 한 명은 세컨드 스트라이커 아니면 약간 공격형 미드필드, 뭐 앙드레 고메스처럼 이렇게 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공격형 미드필드나 세컨톱에 서는 선수는 왼쪽으로 빠지고 정통파 공격수, 이 최전방 공격수는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풀백, 윙포워드와 같이 측면 연계에 나서는 게 특징입니다. 왼쪽 3명, 오른쪽 3명 이렇게 중앙의 선수들이 좌우로 흩어지면서 부분 전술을 가져가니까 이전 뭐 안첼로티와 같은 감독들과 있을 때 비교해봤을 때 만들어가는 시도가 많이 늘었어요. 짧은 패스로 만들어가고 볼을 좀 소유하고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 패턴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공격에 있어서 분명 조금 더 약속된 플레이들이 나온다. 또 하나는 드디어 에버튼이 오른쪽 윙포워드를 보강했거든요. 네네. 타운샌드가 와서 수비 가담 진짜 많이 해주고 또 직접 드리블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왼발 중거리 슛까지 보여줍니다. 타운샌드의 그 중거리 슛 능력은 번리전을 보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수비할 때 좁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백포가 안쪽으로 좁혀서 하프 스페이스를 풀백들이 많고 막고 좌우 윙어들이 내려와서 측면 커버를 하는 식으로 수비의 간격이 굉장히 좁다는 점도 특징이죠. 그러면은 베니테즈의 약점은 뭐예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최근 3경기 2패입니다. 최근의 약점은 일단 첫 번째,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백포가 일단 중앙으로 많이 좁혀들어요. 이 스타일은 측면 쪽의 공간을 쉽게 줄 수 있다는 건데 윙어들, 타운샌드와 같은 선수들이 내려오기 전에 상대가 전환을 시도해버리면 측면 쪽이 비워진 형태로 그냥 그 전환 패스를 통과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 빠른 팀에게는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고 두쿠레랑 알랑의 3선 조합은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둘이 너무 많은 역할을 소화해야 되다 보니까 측면 커버에 이 둘이 나서서 좌우 측면으로 벌어져 있다가 중앙 공간을 좀 쉽게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원이 강한 팀에게 조금 약점을 보일 수 있다. 근데 맨유는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죠. 안 강하잖아요. 아, 3선은 안 강하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선. 아.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포그바는 강하죠. 그래서 이 둘이 파고들면 에버튼이 자칫 중앙 쪽의 플레이메이커는 쉽게 내버려둘 수 있다. 알랑과 두쿠레가 이 둘에게만 전담 수비를 하기에는 너무 이곳저곳 압박도 해야 되고 네.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페르난데스나 포그바에게 한 명 정도는 좀 공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여져요. 또 하나의 약점은 리카디뉴 폼이 떨어졌습니다. 디뉴 쪽 공략을 하면 최근에 잔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네. 에버튼의 왼쪽도 약점이 있죠. 아, 이게 에버튼이 골을 넣을까, 맨유가 골을 넣을까, 누가 실점을 할까 잘 모르겠어요. 애매할 때는 부상자를 봐야 됩니다. 자, 부상자. 양팀 결장자 보면 일단 맥과이어 있고 루크쇼가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뭐 이외에도 주요 결장자들 많지만 이 주요 결장자만 살펴보면 맥과이어랑 루크쇼의 공백이 좀 크다. 경기에 맞춰서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온다 하더라도 핏이 정상적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에버튼의 경우는 픽포드가 지금 좀 의심스럽고 칼버트 르윈, 앙드레 고메스, 히샬리송, 콜먼 이 선수들은 출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칼버트 르윈이 없으면 론돈이 또 최전방에 설 수밖에 없을 텐데 옛날에 론돈이 아니더라고요. 약간 폼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상자들의 공백을 생각하면 맨유보다는 에버튼의 결함이 조금 더 큰 것 같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홈에서 좀 강하다는 부분에서까지 승리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진짜 맨유가 요즘 진짜 못하는데 네. 2경기까지 못하면 좀 많이 욕먹겠죠? 그렇죠. 뭐 주중 이제 챔피언스리그는 우리가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주말 에버튼전만큼은 일단 잡아내면서 리그에서의 결과만큼은 좀 챙기는 게 맨유한테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요즘 남편이 자꾸 힘들어해서 네, 순낭이님께서 네, 좀 맨유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맨유 승. 아 근데 얘 봐봐 이거 봐 내가 원했는데 이분이 원하시면 불안하다고요. 맞아요. 맨유의 수위와 당신은 더 불안해. 맨유 에스텐도 맞췄습니다. 맨유 승. 오케이 네. 맨유 승까지는 갈게요. 한번 계속 쭉 들어보겠습니다. 리버풀 대 맨시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1위, 맨시티 2위 지금 잘 나가는 두 팀이에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3점을 득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꾸준히 계속 3점을 넣고 있어. 근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막 넣을 때는 막 5골, 6골 넣어요. 근데 어떨 때는 0골, 뭐 1골 이렇게 넣어요. 이 두 팀의 득점 양상이 좀 달라. 근데 맨시티가 리그 5경기 연속 무실점이더라고요. 아, 그쵸. 네. 근데 뭐 리버풀도 4경기 연속 무실점 아니에요? 뭐 제가 리버풀 팬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브랜트포드전 3실점은 좀 선 넘었어요. 아, 근데 그 바로 전 경기가 지금 네. 그래서 좀 많이 리버풀 팬이 좀 실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찜찜함수 지금. 그럼 리버풀 안 갈 거예요? 가긴 갈 거예요. 자, 근데 근거를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가긴 간다고 결국에는 간다. 코멘철은 리버풀이다 결국에는. 네, 이게 지금 결과 정해놓고 이유 찾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한다. 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자, 일단 맨시티.
첼시 지난 주말에 잡았죠. 근데 주중에 파리 생제르맹 만나고요. 아, 그쵸. 또 주말에 리버풀을 만납니다. 아, 맞아요. A매치 브레이크 이전에 죽음의 3연전을 연달아 치르기 때문에 맨시티가 손수층이 두텁긴 하거든요. 근데 첼시전에 보여줬던 그 강한 압박을 온전히 유지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왜냐면 근데 리버풀도 지금 포르투를 만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포르투와 파리 생제르맹의 무게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중 일정에 대한 어떤 여파는 맨시티가 더 많이 맞을 수 있다. 리버풀 브랜트포드전 3실점 그리고 밀란전 2실점. 그거 실점하는 분석 좀 해주세요. 맞아요. 실점하는 경기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브랜트포드는 투톱을 쓰면서 투톱들에게 센터백이 1대1로 달라붙다가 위험 요소를 노출했고요. 밀란전은 원톱에 레비치가 있었고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드로 브라임 디아스가 있었는데 레비치 쪽으로 수비가 몰리다가 브라임 디아스의 돌파를 실점 장면들에서 좀 쉽게 허용한 느낌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원톱 이외에 달려드는 선수에게 리버풀의 수비가 조금 놓치거나 혹은 센터백들이 고전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맨시티랑 리버풀은 지금 굉장히 리그에서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원 대결이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치열할 것 같아요. 왜냐면 리버풀도 압박, 맨시티도 뭐 체력 때문에 좀 봐야 되겠지만 첼시전처럼 압박으로 나설 가능성이 꽤 있는 경기입니다. 또 펩 가르디올라가 베르나르도 실바를 굉장히 잘 쓴다는 걸 또 보여줬잖아요. 근데 맨시티가 움직임은 좋다 한들 결국 해결사가 없는 것의 부재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맨시티가 원톱 공격수가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회를 잡지만 첼시전처럼 그 박스 안에서 확실한 찬스나 슈팅을 만드는 부분은 조금은 어려워할 수도 있다. 되게 이분 말하는 게 첼지아님이랑 좀 비슷하시네. 뭔가 걱정을 가득 안고 애정을 가득 안고 본인이 좋아하는 팀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응원해. 굉장히 특이한 느낌으로 이렇게 첼지아님과 비슷한 네. 상황인데 근데 저는 좀 요 기록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맨시티가 리버풀전에서 3경기 무패거든요. 그런 거는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지난 시즌에 드디어 맨시티가 안필드 무승 징크스를 깨뜨렸어요. 18년 만에 안필드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그 징크스 깬 상대가 리버풀이잖아. 그렇죠. 맨시티가 이미 기록을 한번 깨뜨렸다는 점에서는 자신감을 가질 만하다. 그렇죠. 하지만 드디어 깼단 말이야. 이번에도 깰 수 있단 말이지. 관중이 들어온다는 게 좀 변수예요. 무관중 경기와 관중 있는 경기는 그때는 관중이 없었어요? 그때 무관중이었어요. 그럼 또 색다르겠네.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럼 이거부터 얘기해요. 네. 골은 많이 나올까요? 두 팀 다 지금 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팀이거든요. 근데 나오는 팀들끼리 만났잖아요. 실점도 굉장히 없는 팀이 만났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양 팀 합쳐서 한 2골? 2골? 네. 맞아. 그럴 것 같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어렵다. 같아요. 어려워. 근데 저는 일정 때문에 맨시티보다는 리버풀 승. 포르투 전에 라인업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조금 리버풀이 주중 경기에 대한 피로도가 맨시티보다는 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시티 리버풀. 맨시티. 저 리버풀 팬이라. 리버풀. 맨시티. 3대2 맨시티! 자, 맨시티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맨시티로 가야 하는데 하도 이명철을 못 믿겠으니까 그냥 맨시티를 질러버리는 것 같은데. 만에 믿는다. 몰라요, 놓치지 마.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만에만 살아나면 이길 거야. 여러분, 전 네. 이명철을 믿습니다. 이명철 똥처럼 믿습니다. 자, 토트넘 대 빌라 가보도록 할게요. 네. 토트넘이 11위까지 내려왔어. 이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3연승 후에 3연패입니다. 그러니까요. 3전 3승, 3전 3패. 우리 장 의원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초반부터 이제 토트넘을 얘기를 할 때 누누 감독이 초반에는 잘하더라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갑자기 3패를 연달아 하더라고요. 너무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았어요. 네. 그냥 뭐 결과를 지을 수 있고 경기력은 좋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 팬분들이 지금 누누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릴리시가 없는데 지금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나 맨유를 지난 경기 때 그러니까. 잡았습니다. 잡았어. 이 빌라라는 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아스톤 빌라는 정말 많이 뛰는 팀입니다. 왜냐하면 존 맥긴 그리고 뭐 더글라스 루이스 여기에 더해서 최전방 투톱이 와킨스와 잉스 진짜 부지런한 선수들이 가득한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팀은 빌드업의 패턴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롱볼 올려서 와킨스랑 잉스가 뛰어가고 뒤에 있는 미드필드 맥긴과 같은 선수들이 세컨볼에 따르고 또 뛰는 거예요. 이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좌우 윙백을 활용하는 건데 최근에 백스리를 쓰면서 빌라가 또 결과를 챙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 왼쪽의 타겟보다는 오른쪽에 매트 캐시의 폼이 최근에 너무 좋아요. 오른쪽 위주로 특히 캐시를 위주로 찬스 메이킹에 나서면서 측면 쪽 윙백을 활용한 전개가 나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윙백이
상대 수비의 폭을 벌리면 그럴 때 중앙 공간을 투톱이나 아니면 맥긴, 이 제이콥 램지 아니면 더글라스 루이스가 있는 중앙 미드필드들이 파고들면서 딱 한 방을 노리는 스타일이에요. 대신에 그냥 플레이메이커를 거치는 이른바 지공 상황에서의 그 중앙 연계는 좀 장점이 없는데, 왜냐면 제이콥 램지가 최근에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딘 스미스 감독이 선굵은 축구 이외에 다른 부분 전술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쵸. 아기자기한 연계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빌라나 토트넘의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뭐 누누 그거 맞아요. 감독도 사실 롱볼 위주로 네. 가고 지금 케인이 컨디션이 저조한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가 많이 막힌다면은 사실 공격 루트가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토트넘의 경기도 최근에 많이 답답하죠. 그렇죠. 토트넘의 경우는 제가 볼 때 가장 이 경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스날전도 그랬듯이 수비 시에 이 팀이 좌우를 좋게 쓰거든요. 와 수비가 요즘에 네. 어떡해요. 계속해서 한 30점씩 허용하지 않나요? 맞아요. 측면은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 중앙으로만 이렇게 몰리고 있어요. 자, 팰리스, 첼시, 아스날. 뭐 첼시 정도는 뭐 지금 잘 나갔던 팀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아스날, 팰리스에게 3실점 허용한 거는 토트넘 입장에서도 너무 화가 나는 일이죠. 빌라가 윙백 활용해서 측면 활용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이 빌라에게 쉽게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빌라는 최근 2경기 무실점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치면 실점으로 따지면 지금 아스톤 빌라가 오히려 높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토트넘 불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그렇죠. 제가 볼 때 토트넘의 반등 포인트는 누누가 이젠 느껴야 됩니다. 아, 라인업을 바꿔야 되는구나. 로메로를 센터백에 써야 되고 미드필드에서 활동량이 있는 스킵을 써야 돼요. 케인 좀 박스 안에 슈팅할 수 있게 위치 조정 좀 해줘야 됩니다. 아 근데 누누가 안 바꾸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래야 되겠네. 지금 승부일직을 한다고 해도 뭐 누누가 라인업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네. 한 번에 바뀌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스킵이나 로메로 중에 그래도 쓰일 선수는 좀 있지 않을까 싶고, 빌라가 약점이 있거든요. 윙백이 올라가다 보니까 측면 뒷공간이 좀 벌어져 있고 네. 미드필드들이 좁은 간격을 세워서 압박을 잘하긴 하는데 라인이 올라갔을 때 순간 역습에 좀 취약한 경우들이 있어요. 밍스가 정말 좋은 센터백이지만 실점에 직결되는 실수들도 많이 범하는 센터백이기 때문에 발빠른 토트넘의 공격 자원이 배우 공간을 찌르고 이쪽에 롬볼 한번 통과되면 토트넘 입장에서도 한 방을 노려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에스턴 빌라 3경기에 3골을 넣었어요. 오, 그러니까 그럼 손흥민 강한데요? 선수가 잘해주면 토트넘이 이기지 않을까. 손흥민의 잘함이 이골 토트넘 승리 이런 공식이 좀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확실히 빌라가 손흥민 막는 건 좀 어려워할 것 같아요. 맞아. 왜냐하면 전문 수비형 미드필드가 물론 더글라스 루이스가 뛰고 있지만 올 시즌 수비를 잘하고 있긴 한데 손흥민의 넓은 움직임까지 쫓아가는 건 좀 부담이 될 거고 티앙즈브가 나올지 코트니하우스가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손흥민, 케인이 같이 뛰어들었을 때 센터백 사이 공간이 빌라는 좀 열릴 수 있는 염려도 있어요. 경기력은 빌라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한들 경기는 무승부. 막지는 못할 것이다? 무승부 예상합니다. 아 무승부? 네. 아씨 난 토트넘인데. 토트넘 승 3연패인데요. 토트넘인데. 그럼 이거 우리 뭐 할래 하나? 어떤 거 할까요? 참참참. 참참참. 한 번씩 해가지고 진 사람은 패배를 알겠습니다. 인정하기. 먼저 하시죠. 참참참. 해볼게요. 참참참! 아 이겼는데 둘 다 똑같은데 어떡하지? 잘하네 이 사람. 서로가 방향을 잘 피해가고 있어요. 지금 승부치기 승부가 아니라 참참참의 승부가 올라가고 있어. 승부의 층에 한 승부욕이네. 번 더? 네. 참참참. 아 진짜. 참참참! 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이런 게임에서 정말. 그러면 무승부. 네, 무승부.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거 이면서 의원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 저희 둘이 마음을 한말 모아서 진짜 승률 높은 걸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AI와 대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번에 이면철을 따랐다니 지금 2개밖에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50%인데 그쪽은 75%의 승률을 가져갔다고요. AI는 추석 연휴가 없었잖아요. 뭔 추석연휴 드립이야. 우리는 연휴가 있으니까 쉴 때 쉬는 거죠. 근데 오늘 되게 잘해야 돼요. 우리 아, 둘이 그럼요. 자꾸 뭐 서로를 이렇게 디스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합을 해서 네. 정말로 이번엔 75% 이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마지막 경기를 정말 잘해봅시다. 네. 중요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예요. 요거 지금 4위와 6위의 대결인데 먼저 기록부터 알려드릴게요. 리그 4승 2무 1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리그 3승 3무예요. 승리는 뭐 1승 정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없다고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렇게까지 요즘에 좋지가 않은 게 뭐 이겼다고 해서 확 이긴 게 아니라 뭐 한 골차 승부 이런 그쵸. 식으로 좀 지지부진하게 이긴단 말이에요. 사실 서로가 각자가 아쉬움을 느끼는 맞아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틀레티코는 시원시원한 경기력이 안 나오고 이긴 경기도 이른바 꾸역승이 많았죠. 맞아. 바르셀로나는 무승부가 너무 많아요. 무패긴 하지만.
무승부라는 게 진짜 아쉬운 게 왜냐면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는 걸 1점밖에 못 가져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4위, 5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6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나 바르셀로나는 뭐 메시 없으니까 좀 더 공격 득점원이 없어서 힘들기도 하고 이 경기에서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 둘 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를 잡고 좀 상승세를 타는 걸 원할 것 같은데 시메오네 아틀레티코가 3-5-2 아니면 4-4-2를 많이 쓰는 게 올 시즌, 뭐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센터백진이 히메네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좀 불안한 최근의 분위기입니다. 백4를 써도 백3를 써도 약간 흔들림이 보이고 오른발자에 쓰는 왼쪽 윙백인 카라스코가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막히고 있어요. 네.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려야 되니까 이 타이밍이 조금 읽힌다는 느낌이 들고 수아레스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시즌에 20골 이상 넣었던 수아레스가 아니에요. 몸이 너무 이제 처지면서 움직임이 적어지고 발이 느려지고 그냥 센터백에게 지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즈만, 계속 수아레스와 그리즈만을 시메오네가 선발로 쓰고 있는데 그리즈만 아직 적응 중이거든요. 근데 시메오네가 아직도 라인업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아틀레티코의 경기력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즈만의 대전이다라고 하기에는 양 팀에게 그리즈만이 지금 너무나 사실 못했던 그런 네. 지금 상황이라 어떻게 그리즈만 대전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바르셀로나도 그랬단 말이에요. 메시 없어 그랬는데 그나마 그 전 레반테전에서 확실하게 득점원들이 이제 좀 살아나나 이런 느낌이 좀 받았어요. 긍정적이었던 게 바르셀로나가 좀 왼쪽 위주였어요. 왜냐면 오른쪽 인포워드에 우스망 덴벨레 계속 부상 중이고 뭐 당장 오른쪽 인포워드에 어린 선수 데미르도 써봤지만 데미르의 경우에는 약간 어린 나이기 때문에 네. 아직 경험이 좀 필요하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데파이도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힘을 조금 못 쓰는, 갈수록 못 쓰는 분위기였는데 근데 지난번 레반테전에 공격형 미드필드로 나왔던 가비 선수가 오른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드디어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서도 가비의 연계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던 민게사도 원래 이 선수가 수비 쪽에 강점이 많다 보니까 풀백으로 나왔을 때 공격력이 약간 아쉽다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데 이 가비하고 호흡을 맞춰서인지 연계도 늘었고 크로스도 좋아졌어요. 좌우 공격의 옵션을 모두 갖췄다는 점에서 지난번 레반테전의 승리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니코도 부스케츠 옆에서 활동량과 피지컬을 기반으로 수비를 잘해줬기 때문에 니코, 뭐 부스케츠는 사실 조금 기동력의 한계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빌드업에 영향을 좀 주고 있고 페드리가 어쩌면 이 경기에서는 리그 기준으로 부상 복귀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페드리 그리고 가비까지 어떻게 중앙 미드필드를 조합할까 이게 좀 궁금해지는 게 바르셀로나의 상황이죠. 바르셀로나 승. 바르셀로나 승.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셀로나도 나름대로 분위기가 좀 아쉽다고 팬분들은 느낄 거예요. 근데 아틀레티코가 좀 더합니다. 시메온의 전술에도 문제가 있어요. 공격진들이 윙백을 보조하는 역할만 하니까 계속 좌우로 넓게 벌어져 있거든요. 네.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측면 쪽으로 공격진이 풀어지고 그러다 보면 팀의 플레이메이커인 뭐 데파울이나 르마, 뭐 펠릭스 이러한 자원들이 뭐 부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 잘 쓰이지 못하거든요. 팀 공격이 쉽게 읽힌다는 점에서 아틀레티코는 좀 더 비판받을 소지가 있고 그런 면에서 바르셀로나가 지난번 레반테전의 승리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퍼즐이 뭔가 안 맞춰진 느낌. 바르셀로나는 지난 경기에 이어서 조금씩 퍼즐이 맞춰져 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흐름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좀 예상을 하는데 4경기 맞대에서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다 무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깨림직하기는 한데 근데 뭐 맞대결 기록보다는 뭐 현재 흐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어쨌든 팀들과 맞대결은 좀 엎치락 뒤치락. 왜냐면 이 이전엔 또 바르셀로나가 강했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결장자 중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콘도그비아가 이제 징계로 빠집니다. 최근에 중원의 엔진이었던 콘도그비아가 없다는 거는 또 미드필드의 밸런스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코케가 아마 부상에서 돌아와서 뛸 것 같아요. 코케가 나오면 팀의 주장으로서 어떤 멘탈적인 부분도 끌어올릴 수 있고 빌드업에도 많은 영향은 주겠지만 최근 폼이 좋았던 콘도그비아가 나오지 못한다는 건 내심 아쉽게 다가올 수 있는 아틀레티코죠. 근데 진짜 바르셀로나 승이라고 제가 먼저 외쳤는데 같이 따라오는 거 참 불안하다 정말. 더용도 징계 복귀하니까 프랭키 더용도 누크 더용 말고 그러면 믿어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갈게요. 가서 진짜 만약에 내가 이번에도 네. 우리 비슷하게 갔는데 이번에도 2개 맞추면 진짜 이명채 이제 못 오게 할 거야 진짜. 제작진들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 2개 맞추면 이명채 못 오게 할 거야. 근데 막 1개 맞추, 0개 맞추는 거 아니겠죠? 개수를 봐야죠.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명채 위원님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엄청난 승부욕쟁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잠을 못 잤대요. 맞아요. 눈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네, 지금.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하나? 내가 정신조절 못한 게 뭐가 있나? 이러면서 지금 거의 잘 못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한번 그럼 그 승부욕이 올라올 때까지 우리 가보는 거예요. 그렇죠. 알았죠?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길지 AI가 이길지 맞춰주세요. 맞춰줄 거 근데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